왕실을 취재해온 10년의 시간 동안 나는 언제나 사실과 해석 사이에 얇은 경계를 의식해왔다. 특히 왕실을 둘러싼 소문이 폭풍처럼 번질 때 기자의 문장은 불씨가 되기도 방파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런던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공식 성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진 단서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며 여론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왕실 내부의 정적 속에서 가장 먼저 감지된 것은 긴장감이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감정 폭발을 단정하는 소란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억눌러온 질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직전의 숨죽임에 가까웠다. 버킹엄 인근에서 만난 노련한 왕실 출입원들은 공통적으로 평소와 다르다고 말했다. 일정이 조정되고 비공식 접촉이 늘어났으며 기자들의 문의에 대한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늘 무언가를 예고한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일은 언제나 조심스럽다. 왕실은 개인의 삶과 국가의 상징이 교차하는 공간이고 한 문장의 과장은 한 사람의 명예를 넘어 제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만 기억 속에서 여전히 현재형으로 호흡한다. 다이애나를 둘러싼 진실과 해석, 애도와 논쟁은 세대를 건너 이어져 왔다. 그녀의 삶은 공적 기록과 사적 고백이 복잡하게 얽힌 서사이며 그 서사는 언제나 새로운 독해를 요구해왔다. 그렇기에 어떤 확인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인다. 확인이란 말은 종결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왕실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낳기 때문이다. 앤 공주에 대한 시선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녀는 감정의 과장을 즐기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절제와 규율, 실무적 판단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런 인물이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식의 표현이 떠돌 때 그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하나의 상징으로 작동한다. 즉,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제도 내부의 충격을 은유하는 장치다. 왕실 취재의 오랜 관행에서 이런 표현은 종종 균열을 의미한다. 겉으로는 유지되던 합의가 더 이상 단단하지 않다는 신호말이다. 최근 며칠간의 보도와 비보도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과정이었다.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전하는 유혹을 경계하는 태도다. 왕실은 법적 윤리적 기준이 특히 엄격한 공간이며 개인 정보와 과학적 절차는 그 자체로 보호의 대상이다. 따라서 기자는 무엇이 확인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 확인되었다고 주장되는지를 분리해 서술해야 한다. 여론의 반응은 늘 양극단을 오간다. 한쪽에서는 오래된 의혹의 종결을 기대하며 환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선정주의를 비판한다. 이 두 감정은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불안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은 이야기의 끝을 원하면서도 그 끝이 가져올 파장을 두려워한다.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다시 소환될 때마다 우리는 기억의 책임과 호기심의 한계를 동시에 시험받는다. 왕실 내부의 침묵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침묵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며 종종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이 침묵 속에서 몇몇 인사들은 절차의 존중을 강조했다. 절차란 단지 행정적 단계가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무엇이든 공개되기 전에 그 공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냉정해 보일 수 있으나 왕실이 오랫동안 생존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외부의 시선은 점점 더 세밀해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여론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 단서 하나가 확대 재생산되며 맥락은 잘려나간다. 그래서 기자의 역할은 더 무거워진다. 우리는 추측을 중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맥락을 복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감정적인 표현이 난무할수록 사실을 구성하는 작은 조각들을 차분히 배열해야 한다. 이 장의 끝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서두다. 충격적인 문구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지만 왕실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첫 소문보다 이후의 검증이 더 중요했다. 다이애나를 둘러싼 기억은 단순한 비밀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감정사이자 제도의 시험대다. 그리고 앤 공주라는 인물은 그 시험대 위에서 개인이 아닌 역할로 읽혀야 한다. 앞으로의 전개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절차의 언어로 설명될 가능성이 크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의미를 얻으려면 공개의 방식과 책임의 주체가 분명해져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자극적인 문장을 잠시 내려놓고 왜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등장했는지를 묻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왕실 보도의 기본은 언제나 같다. 속도보다 정확성, 소음보다 맥락. 이 원칙이 흔들릴 때 이야기는 진실에서 멀어진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검증이라는 단어의 무게로 이동한다. 왕실을 취재하며 수없이 반복해서 마주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안이든 공식 절차에 들어서는 순간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문이 이야기라면 절차는 기록이다. 기록은 감정을 배제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의 파장은 단순한 가십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왕실 내부에서 언급되는 검증은 결코 즉흥적이지 않다. 그것은 오랜 관행과 법률적 자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례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과거에도 왕실은 수차례 개인의 정체성, 혈통, 사적 관계와 관련된 논란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유지된 원칙이 있었다. 확인은 조용히, 공개는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은 분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점이다. 이 원칙이 흔들릴 때 왕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 전체의 신뢰를 잃을 위험에 놓인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긴장 역시 바로 이 원칙과 맞닿아 있다. 외부에서는 과학적 결과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종결할 것처럼 말하지만 왕실의 시계는 다르게 움직인다. 과학은 하나의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의 전부가 아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왕실의 역사에서 사실 그 자체보다 사실을 다루는 태도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다이아에나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녀는 생전에 이미 수많은 검증의 대상이었고 사후에는 더 복잡한 상징이 되었다. 다이애나를 둘러싼 어떤 확인도 단순한 개인사로 끝날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의 선택, 당시의 침묵, 그리고 이후의 해석까지 모두 소환한다. 그래서 왕실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무엇이 사실인지보다 왜 지금 그 사실이 필요해졌는지를 먼저 묻고 있다. 이 문장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요약한다. 만약 어떤 검증이 오래전에 가능했다면 왜 지금에서야 다시 논의되는가?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왕실의 현재 위치와 미래 전략으로 이어진다. 변화의 시기에 과거의 이야기는 종종 현재를 정당화하거나 재구성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앤 공주를 둘러싼 반응 역시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그녀의 태도와 발언, 혹은 침묵까지도 모두 개인적 감정으로 해석되기보다는 하나의 신호로 소비된다. 왕실 구성원의 표정 하나, 일정의 미묘한 변화 하나가 곧바로 의미를 부여받는 현실 속에서 감정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이 된다. 실제로 왕실 내부에서는 감정보다 역할이 우선한다. 개인의 놀람이나 분노는 철저히 관리되며 외부로 노출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전략의 일부가 된다.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언론의 태도 변화다. 초기에는 자극적인 표현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조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정보의 흐름이 제한되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때 언론은 방향을 바꾼다. 즉, 단정 대신 분석으로, 폭로 대신 맥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왕실이 여전히 정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절된 침묵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디지털 환경에서 침묵은 종종 공백으로 인식되고 공백은 추측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왕실은 늘 딜레마에 놓인다. 너무 빨리 말하면 실수가 되고 너무 늦게 말하면 불신이 된다. 이 미묘한 균형 위에서 모든 선택은 계산된다. 이번 사안 역시 예외는 아니다. 결국 두 번째 장의 핵심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확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사실의 인정인가? 아니면 서사의 재구성인가? 왕실의 세계에서 확인은 늘 후자를 포함해왔다.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이야기는 바뀐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언제, 어떤 언어로 말하느냐에 따라 역사의 결은 달라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자의 역할로 돌아온다. 감정을 증폭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맥락을 복원하는 문장. 두 번째 장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대신 왜 결론이 아직 오지 않았는지를 설명한다. 왕실의 시간은 느리지만 그 느림 속에는 계산과 기억, 그리고 책임이 겹겹이 쌓여 있다. 그리고 그 축적의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장에서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혈통이라는 단어가 지닌 상징성으로 이동한다. 왕실에서 혈통은 단순한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정통성, 연속성, 그리고 국가적 상징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 그래서 혈통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파급력을 지닌다. 이 파급력은 개인의 삶을 넘어 제도의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왕실의 역사 속에서 혈통은 늘 정치적 언어로 기능해왔다. 왕위 계승의 논리, 귀족 사회의 위계, 심지어 외교적 결혼까지 모두 혈통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졌다. 현대에 들어 과학이 이 영역에 발을 들이면서 혈통은 더 이상 신화만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적 명확성은 때때로 더 큰 혼란을 낳는다. 숫자와 결과는 분명할 수 있으나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이아에나가 상징이 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 개인과 제도 사이의 균열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인물이었다. 다이애나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는 늘 왕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혈통에 대한 논의가 그녀의 이름과 함께 다시 떠오를 때 그것은 단순한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 서사의 재편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 주제를 극도로 신중하게 다룬다. 취재 과정에서 들려오는 말들 중 가장 반복되는 표현은 맥락 없이 결과는 없다는 것이다. 왕실 관계자들은 어떤 수치나 과학적 언급보다도 그 결과가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될지를 우려한다.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의 질문으로 돌아올 때 왕실은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의해왔다. 침묵이든 제한적 공개든 혹은 장기적인 거리두기든 모든 선택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기대와 내부의 계산은 종종 충돌한다. 대중은 명확한 답을 원한다. 흑과 백, 사실과 거짓을 구분해 주길 요구한다. 그러나 왕실의 언어는 그런 단순화를 거부한다. 왕실은 늘 회색지대에서 움직여왔고 그 회색은 타협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었다. 혈통에 대한 논의가 특히 그러하다. 한 번 명명되는 순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 역시 이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극적인 문장은 클릭을 부르지만 장기적인 신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왕실 보도를 오래 해온 기자들일수록 혈통과 관련된 이야기에 조심스러운 어조를 유지한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가능성과 해석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선택된다. 이는 회피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잘못된 한 문장은 개인의 삶을, 더 나아가 역사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 앤 공주가 이 서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녀는 감정의 주체라기보다 전통의 관리자에 가깝다.
혈통과 정통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질 때 그녀의 반응은 개인적 충격이라기보다 제도적 경고로 읽힌다. 왕실 내부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암묵적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실인가 보다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다. 혈통은 과학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정통성은 사회적 합의로 유지된다. 왕실은 이 두 영역이 충돌하지 않도록 오랜 시간 조율해왔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조율은 더 어려워진다. 디지털 시대의 투명성 요구는 왕실의 전통적 완충 장치를 압박하고 있다. 결국 세 번째 장은 질문을 하나 더 보태는 데서 멈춘다. 만약 어떤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왕실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균열을 드러낼 것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왕실은 위기를 통해 스스로를 재정의해왔다. 혈통에 대한 논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든 그것은 단순한 개인사의 폭로가 아니라 제도의 언어가 다시 쓰이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하지만 깊게 진행되고 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시선이 침묵의 정치학으로 이동한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이들에게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메시지다. 말하지 않는 선택, 일정에서 빠지는 얼굴, 예정되었던 행사의 미묘한 연기까지도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 특히 논란이 고조될수록 침묵은 더 정교해진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다. 왕실의 침묵은 감정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이 있기에 침묵이 선택된다. 감정이 먼저 앞서면 제도는 흔들린다. 그래서 왕실은 언제나 개인의 감정을 제도 뒤로 숨겨왔다. 이 원칙은 다이애나의 시대에도 그 이후에도 반복되어 왔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의 침묵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해석을 낳는다는 점이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말하지 않음은 곧 상상력을 자극한다. 취재 현장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분명하다. 과거에는 공식 성명이 나오기 전까지 비교적 긴 호흡의 기다림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몇 시간의 침묵도 의도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왕실 내부에서는 침묵의 길이와 방식까지도 세밀하게 조율한다. 누가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어떤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지까지 사전에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침묵이 항상 방어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때로 침묵은 상대에게 말할 공간을 내주는 전략이 된다. 추측이 과열될수록 그 추측 자체가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왕실은 종종 이 방식을 선택해왔다. 시간이 지나면 가장 극단적인 주장들은 증거의 부족으로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그때 왕실은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린다. 다이아에나를 둘러싼 기억 역시 이 침묵 속에서 재배열된다.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그녀를 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기억을 통제하겠다는 뜻에 가깝다. 다이애나는 이미 수많은 서사 속에서 소비되었다. 왕실은 그 소비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조정하려 한다. 침묵은 그 조정의 도구다. 앤 공주의 위치는 이 침묵의 전략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그녀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왕실 내부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발언의 양이 아니라 발언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서 드러난다. 즉, 누군가 나서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맡아온 비공식적 역할이다. 그래서 그녀의 침묵은 종종 폭풍 전의 고요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이미 여러 결정이 내려진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언론 역시 이 침묵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보도할 것이 없을 때 무엇을 보도할 것인가? 일부 매체는 추측을 키우고 일부는 과거의 기록을 다시 꺼내든다. 그러나 왕실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암묵적 규칙이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문장은 짧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해이은 해석을 덧붙일수록 신뢰는 소모된다.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시간이다. 왕실은 시간을 다루는데 능숙하다. 빠르게 반응해야 할 때와 느리게 흘려보내야 할 때를 구분한다. 지금의 상황은 후제 가깝다. 즉각적인 해명보다 시간 속에서 이야기가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국면이다. 이 기다림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선택이다. 결국 네 번째 장은 말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묻는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이며 무능이 아니라 통제다. 왕실의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는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난다. 그리고 그 침묵이 유지되는 동안 외부의 소음은 스스로 정제되거나 과열된다. 왕실은 그 과정을 지켜본다. 언제 개입할지, 어떤 언어로 균형을 회복할지 이미 계산된 시간표는 존재한다. 이야기는 아직 중반에 불과하다. 결론으로 가기 전에 침묵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왕실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조금씩 읽어내게 된다. 그것은 한 사람의 비밀이 아니라 제도가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 그 자체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시선이 기억의 관리로 옮겨간다. 왕실을 둘러싼 모든 논란은 결국 기억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무엇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무엇을 개인의 영역에 머물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한 편집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서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행위다. 왕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기억의 경계를 조정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강조되거나 희미해졌다. 다이아에나는 이 기억의 정치학에서 가장 복잡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녀는 생전에 이미 상징이 되었고 사후에는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다이애나를 기억하는 방식은 곧 왕실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와 직결된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확인이나 해석이 등장할 때마다 왕실은 즉각적인 반응보다 기억의 구조를 점검한다. 이 구조가 흔들리면 단 하나의 사실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취재 현장에서 느껴지는 변화 중 하나는 과거 자료에 대한 재검토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래된 인터뷰, 공식 문서, 당시의 보도 표현들이 다시 읽히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을 찾기 위한 작업이라기보다 기존의 기억이 현재의 질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다. 왕실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를 재배열하는 데 능숙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락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 어떤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는가? 기억은 언제나 선택적이며 그 선택은 권력과 무관하지 않다. 왕실의 기억 관리에서 누락은 종종 보호의 의미를 지닌다. 개인을 보호하고 제도를 보호하며 때로는 대중을 보호한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대중은 이 누락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해지지 않은 부분은 곧 의혹의 씨앗이 된다. 앤 공주가 2단계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녀는 기억을 감정으로 소비하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를 소환할 때에도 그 의미를 현재의 역할과 분리해 해석하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그녀의 반응은 종종 차갑게 느껴지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그것이 일관성으로 평가된다. 기억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시선 역시 점차 변화한다. 초기의 속보 경쟁이 잦아들고 장문의 분석과 해설이 늘어난다.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가 현재에서 서사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서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각각의 사실은 그 자체보다 위치가 중요해진다.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 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 개인의 삶에서 비롯된 기억이 제도의 자산이 될 때 그 소유권은 모호해진다. 다이애나의 삶과 선택, 고통과 발언은 개인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왕실이라는 제도의 일부로 기록되었다. 이 이중성은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래서 새로운 논란이 등장할 때마다 과거의 기억은 다시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른다. 왕실은 이 협상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과 침묵, 그리고 제한된 언어를 사용한다.
기억은 천천히 다듬어지고 불필요한 각은 무뎌진다. 이 과정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왕실의 관점에서는 안정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급격한 기억의 재편은 제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5번째 장은 그래서 결론을 미루는 대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폭로나 감정의 충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기억을 둘러싼 장기적인 재조정의 일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다이애나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위치를 조정받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왕실은 자신이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 선택은 눈에 띄는 선언이 아니라 서서히 축적되는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문장의 어조가 바뀌고 언급의 빈도가 달라지며 침묵의 길이가 조정된다. 기억은 그렇게 관리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개인의 비밀을 넘어 제도의 자화상으로 변모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변화가 외부 세계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6번째 장에서는 마침내 시선이 왕실 바깥으로 향한다. 내부에서 관리되고 조율되던 기억과 침묵은 어느 순간 외부 세계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왕실은 스스로 완결된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론과 국제적 시선, 그리고 시대 정신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번 사안 역시 내부의 계산만으로는 끝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대중의 감정이다. 다이애나라는 이름은 여전히 강력한 정서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녀를 기억하는 세대에게 이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여는 계기이고, 젊은 세대에게는 왕실이라는 제도를 재평가하는 하나의 렌즈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세대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도 같은 인물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왜 지금까지 말해지지 않았는가를 묻고, 다른 하나는 왜 아직도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를 묻는다. 국제 언론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영국 내부의 언어와 달리 외신은 보다 직설적인 프레임을 사용한다. 왕실의 전통과 맥락보다는 투명성과 책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이 차이는 왕실의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한다. 내부적으로는 절차와 선례를 중시하지만 외부에서는 설명과 명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왕실이 어느 쪽의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메시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과거라면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을 통해서만 소비되었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개인의 감상과 해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구성된다. 짧은 문장, 자극적인 이미지, 감정적인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며 맥락은 쉽게 탈락한다. 왕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다. 침묵과 느린 언어는 이런 환경에서 오해로 전환되기 쉽다. 앤 공주를 향한 외부의 시선도 이 과정에서 변화한다. 내부에서는 역할과 책임의 상징이지만 외부에서는 하나의 인물로 소비된다. 그녀의 표정, 과거의 발언, 심지어 수십 년 전 인터뷰의 한 문장까지 다시 호출된다. 이는 개인에게는 불공정할 수 있지만 공적 인물이라는 지위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왕실은 이 간극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진다. 정치적 맥락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왕실은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할 수는 없다. 사회가 투명성과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시기에 왕실의 침묵은 곧 제도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왕실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가? 라는 오래된 질문이 다시 제기되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그 질문에 새로운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왕실이 외부의 압력을 어떻게 흡수하느냐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왕실은 정면 대응보다는 흡수와 전환을 선택해왔다. 비판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 일부를 수용하고 언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여론은 언제나 단기적인 감정에 민감하지만 제도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한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왕실은
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려 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 이번 사안 역시 그런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논란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논란이 제도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6번째 장은 그래서 외부 세계가 왕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왕실이 그 시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드러낸다. 이 계산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왕실의 역사에서는 늘 반복되어 온 방식이다. 대중의 분노와 호기심, 언론의 질문과 국제적 기준은 모두 변수로 작용한다. 그리고 왕실은 이 변수들을 하나의 방정 시간에 넣어 답을 찾으려 한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국면을 향해 나아간다. 내부의 침묵과 기억 관리, 외부의 압력과 여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왕실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이 명확한 선언의 형태일지, 혹은 또 다른 조용한 조정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왕실 내부에만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7번째 장에서는 모든 흐름이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멈추는가, 혹은 어떻게 정리되는가? 왕실을 오래 지켜본 이들에게 결말은 종종 선언이 아니라 방향의 설정으로 나타난다. 분명한 문장 하나로 끝나기보다는 이후의 선택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로 판단된다. 그래서 마지막 국면은 언제나 조용하다. 소라는 앞부분에서 이미 충분히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왕실의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한적이다. 전면 공개, 부분 공개, 장기적 침묵,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하든 왕실은 일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과거의 언어를 현재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이는 다이애나를 둘러싼 기억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시 호출되었지만 그 호출은 재정이라기보다 재배치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의 분산이다. 왕실은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한다. 한 사람의 반응이나 감정으로 이야기가 귀결되는 순간 제도는 취약해진다. 그래서 앤 공주를 둘러싼 해석 역시 점차 개인 서사에서 제도 서사로 이동한다. 그녀의 역할은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균형의 유지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해석은 더 힘을 얻는다. 언론의 어조도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된다. 단정적인 표현은 줄어들고 조건과 맥락을 강조하는 문장이 늘어난다. 이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의 명확화다.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쏟아지지 않을 때 이야기는 의미의 층위로 이동한다. 무엇이 밝혀졌는가보다 무엇이 남았는가가 중요해진다. 그리고 남은 것은 질문이다. 왕실은 왜 이 순간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 대중의 반응 역시 서서히 가라앉는다. 분노와 호기심은 지속될 수 없고 일상은 결국 돌아온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억은 형태를 바꿔 남는다. 다이애나에 대한 기억은 또 한 번 덧칠되었고 왕실에 대한 인식 역시 미세하게 이동했다. 이러한 변화는 여론조사 수치 하나로 포착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흔적으로 드러난다. 왕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이 지속 가능한 흔적이다. 단기적인 위기 관리보다 장기적인 신뢰의 유지. 이를 위해 왕실은 때로 비난을 감수하고 때로 오해를 견딘다. 침묵과 제한된 언어는 그 대가다. 이번 사안에서도 같은 선택이 반복되었다. 급한 해명 대신 천천히 정리되는 서사. 그 서사는 공식 기록과 비공식 기억 사이의 경계를 다시 설정한다. 결국 마지막 장은 종결이 아니라 정착에 가깝다. 이야기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어떤 것은 공식 문서로 남고 어떤 것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으며 어떤 것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 채 기억 속에 머문다. 왕실은 이 배열을 통해 자신을 설명한다. 완벽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 지점에서 기자의 역할도 끝을 맺는다. 더 큰 폭로가 아니라 더 정확한 정리. 자극적인 문장이 아니라 맥락의 제시.
왕실 보도의 마지막은 늘 같다. 결론을 대신해 방향을 남긴다. 이번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다. 다이애나의 이름, 앤 공주의 위치, 그리고 왕실의 선택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되지 않는다. 대신 이후의 침묵과 언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이야기가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왕실 서사의 방식이다. 소라는 지나가고 남는 것은 구조다. 감정은 흩어지고 기억은 정리된다. 마지막 장은 그렇게 조용히 닫힌다.